쾅, 쾅, 쾅. 10번의 둔탁한 타격음이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3시 평소라면 고요했을 주차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죠. 어머, 저게 뭐야? 저 할머니 완전 미쳤나 봐. 사람들이 하나둘 베란다로 나와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반짝이던 은색 벤츠를 무자비하게 부수고 있었던 겁니다. 앞유리는 거미줄처럼 금이 같고 보닛은 움푹 패여 있었어요. 사이드 미러는 떨어져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엄마,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다급히 달려온 아들 태준과 며느리 수진이 할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한 방을 더 날렸습니다. 쾅! 그제야 야구 방망이를 내려놓은 할머니.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70살 할머니였는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며칠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때로 말이에요. 사흘 전 김옥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챙기는 게 할머니의 일장이었죠. 아이고, 이 무릎이. 국을 끓이다가 할머니가 무릎을 움켜잡으며 신음을 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어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일찍 일어난 손자 민수가 부엌으로 들어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민수만 걱정 마라. 할머니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큰 결심을 하고 아들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엄마 좀 보러 와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려는데.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또 무릎이에요? 엄마, 그냥 파스 붙이고 조금만 참으세요. 요즘 병원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할머니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니다, 태준아. 이번엔 정말 심한 것 같아서. 엄마, 우리도 여유가 없어요. 민수 학원비에 대출 이자에. 정말 돈 들어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그날 저녁 태준과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엄마, 병원 가면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 받아보라고 하시던데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다. 순간 태준과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100만 원요?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은데. 태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 다음 달? 아니, 그것도 확실하지 않고.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눈빛에서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래, 알겠다. 엄마가 참을게.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무릎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의 차가운 반응이었어요.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눈치를 봐가며 살게 되었을까요? 우리 민수 아빠도 참 어릴 땐 그렇게 착했는데. 할머니는 어린 태준이 무릎을 다쳤을 때 밤새 간병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태준이 작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라도 드세요. 봉투 안에는 파스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할머니는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어요. 10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일까 싶었습니다. 아들이 학교 다닐 때 몇백만 원도 아깝지 않게 대줬던 기억이 생생한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할머니는 혼자 동네 한의원에 갔습니다. 할머님, 무릎 상태가 꽤 안 좋으시네요. 빨리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었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자신이 아플 때는 100만 원도 아까워하는 아들을 보니 서글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벌어질 일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222. 사흘 뒤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외할아버지 생신이래요.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말했어요. 아, 그래. 언제?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빠가 큰 생일잔치 한다고 하던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의 아버지 이문기 어르신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물론 할머니도 초대받았지만 솔직히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할머니는 깜짝 놀랄 일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여보, 이거 어때? 태준이 집에 와서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들은 대화였어요. 뭐야, 이게? 아버님 생신 선물이야. 벤츠 열쇠.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벤츠를? 얼마짜리인데? 8,500만 원짜리.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8,500만 원? 자신의 무릎 치료비 100만 원은 아까워하면서 장인에게는 8,500만 원짜리 차를 선물한다고요? 태준아, 그런 비싼 걸 어떻게? 괜찮아. 할부로 끊었어. 아버님이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 할머니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다고?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냐? 할머니 역시 평생 고생하며 살지 않았나요? 태준을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며느리를 맡느라 전 재산을 털어서 집도 마련해 주었는데 말이에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못해 생일잔치에 참석했어요. 장소는 시내의 유명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이문기 어르신,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사위가 준비한 깜짝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조카가 크게 소리쳤어요. 태준이 일어서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다니시라고. 태준이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벤츠 열쇠가 나왔습니다. 어머, 벤츠잖아. 우와, 정말 효자네. 요즘 젊은 사위들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박수와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문기 어르신도 감격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위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당연한 거죠, 아버님. 할머니는 젓가락을 놓고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 자신에게 100만 원도 아깝다고 했던 아들이 지금은 8,500만 원짜리 선물을 하며 효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태준이가 정말 효성이 지극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부러워요, 정말.
이런 사위 어디서 구해요? 다른 친척들도 부러워했습니다. 할머니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였어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아이고. 할머니가 무의식 중에 신음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태주는 할머니를 흘끔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또 시작이네라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부담스러운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연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수가 뒤돌아보며 물었어요. 아니야, 바람이 불어서 그래.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꺼내서 펜을 들었습니다. 오늘 태준이가 장인어른께 8,500만 원짜리 벤츠를 선물함. 나의 무릎 치료비 100만 원은 거절했으면서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사실 이 수첩에는 그동안 할머니가 겪었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언제 무엇을 부탁했는지, 언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따져 물어볼 때가 된 것 같다. 할머니의 눈에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단순한 할머니가 어떤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말이에요. 이틀 후 월요일 오전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준아, 나 좀 보러 와라. 할머니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 회사에 있는데. 회사 일 말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당장 와라. 태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저 또 무릎 아프다고 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알겠어요. 점심시간에 갈게요. 1시간 후 태준과 수진이 함께 할머니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에요? 태준이 거실에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단정히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차를 내오지도 않았습니다. 앉아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보지 못한 위엄이 있었어요. 태준과 수지는 영문을 모른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태준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무릎 치료비 10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그건 돈이 없어서 돈이 없다고 했지? 할머니가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네, 그랬죠.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그때 할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수첩을 펼쳤어요. 그럼 이건 뭐냐? 할머니가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장인어른 생신잔치에서 8,500만 원짜리 벤츠를 선물했다고 적혀 있는데 태준과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뭐냐? 나한테는 100만 원도 없다고 하면서 장인어른한테는 8,50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그건 상황이 달라서. 수진이 끼어들었지만 할머니는 수첩을 넘기며 계속 말했어요. 상황이 다르다고?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장인어른한테는 몇백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수첩에는 정말로 자세한 기록들이 적혀 있었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록해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작년 추석 때는 뭐라고 했지? 내가 용돈 10만 원만 달라고 했더니 요즘 힘들다고 했으면서 그 다음 주에 장인어른께는 50만 원을 드렸네. 태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기록해 두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엄마, 저희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그럼 내 사정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할머니가 일어서서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평소 무릎 아프다고 하시던 분 같지 않게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나도 70이다. 너희 장인어른과 같은 나이야. 그런데 왜 나는 100만 원도 아깝고 장인어른은 몇 천만 원도 아깝지 않으냐? 그 순간 태준과 수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 묻는 모습이 낯설었거든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는 몇 번을 들었는지 아느냐? 할머니가 수첩을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앞으로는 잘하겠다는 태준의 말도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5월 15일 앞으로는 어머니 건강 더 챙기겠다. 22년 8월 3일 용돈 못 드려서 죄송하다. 다음에는 꼭. 23년. 할머니가 하나하나 읽어내려가자 태주는 점점 작아졌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런 걸 적어두신 거예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건망증 때문에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적다 보니 패턴이 보이더라. 할머니가 수첩을 덮으며 말했어요. 무슨 패턴이요? 너희는 나를 만만하게 본다는 패턴 말이다. 그 말에 태준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사과받으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뭘 원하세요? 공평하게 대해달라는 거다. 나도 너희에게는 어머니고 장인어른도 너희에게는 아버지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차별하느냐? 할머니의 말에는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또 앞으로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준아, 너 어릴 때 생각나느냐? 내가 아플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밤새 간병하고 병원비가 아무리 비싸도 아깝다는 소리 한 번 안 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태주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할머니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도 이제 많이 늙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나이가 되었어. 그런데 죽기 전에 한 번은 말해야겠다 싶었다. 할머니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너희도 돌아가서 생각해 보거라. 태준과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이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좀 이상하지 않았어? 그러게. 뭔가 다르셨어. 두 사람은 오늘 본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분명 평소와는 뭔가 달랐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태준과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정말 이상했어. 평소 같으면 우리가 조금만 큰 소리 내도 움츠러드시는데. 그러게. 그 수첩도 그렇고.
언제부터 그런 걸 적어두셨을까?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편 할머니는 혼자 앉아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머니가 수첩을 넘기며 혼잣말을 했어요. 수첩에는 오늘 있었던 일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준과 수진에게 직접 따져 물었음. 둘 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음. 하지만 진정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음. 할머니의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정확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보고서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어요. 평소라면 집에서 조용히 지냈을 텐데 이날은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마침 학교 가기 전에 들른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가 볼 일이 있단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 민수는 학교 가고 할머니 걱정은 하지 마라.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뜻밖에도 은행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할머니가 낡은 가방에서 여러 개의 통장을 꺼냈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들을 받아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님, 이 계좌들이 모두 어머님 명의신가요? 그래요. 잠깐만요.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더니 더욱 놀란 표정이 되었어요. 어머님, 혹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정말 놀랍네요. 이런 분이 계셨다니. 뭐가 놀라워요? 아, 죄송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정리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할머니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은행을 나왔어요. 그 다음 간 곳은 더욱 의외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였어요. 어머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부동산 사장이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내 소유 부동산들 현재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서류들을 훑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어머님 소유세요? 그래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컴퓨터로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의 표정이 경이로워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면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종이에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시세로 대략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그 숫자를 보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혹시 매매 생각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런 우량 부동산들은 아직은 팔 생각 없어요. 할머니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모든 서류들을 테이블에 깔아놓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잔고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종 투자 증서들. 이제 준비는 다 되었다. 할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태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태준아. 네. 내일 오후에 내 집으로 갈게. 엄마 집으로 오시는 거 아니라요? 아니다. 내가 내 집에 가겠다.
태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진이도 있게 해라. 민수도.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은 후 태주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내일 우리 집에 오신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모르겠어. 목소리가 또 이상하던데. 두 사람은 내심 불안했어요. 어제 할머니의 모습이 워낙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낡은 가방에 각종 서류들과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오래된 사진을 넣었습니다.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할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지겠구나. 할머니가 사진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할머니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태준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서 오세요. 수진이 맞았지만 할머니의 분위기가 평소와 달라 어색했습니다. 모두 모였느냐? 네, 민수도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오늘은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뭘 보여주시려고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말이다. 할머니가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할머니가 태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태준이 받아보니 은행 잔고증명서였습니다. 잔고증명서네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거기 적힌 숫자를 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정말이에요? 뭐가 정말이냐고? 이 금액이요. 90이요? 수진이 태준의 어깨 너머로 보더니 기절할 듯이 놀랐어요. 92억이 아니다. 할머니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럼 잘못 본 거네요. 98억이다.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준과 수진 그리고 민수까지 모두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보이느냐? 할머니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었습니다. 여기 봐라. 이 아파트 단지 전체가 내 소유다. 태준이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로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세 번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내 상가 건물 3동. 모두 내 이름이다. 말도 안 돼요. 수진이 중얼거렸지만 서류는 분명했어요. 모든 부동산이 김옥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궁금하냐? 할머니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들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누군지 아느냐?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고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어요. 지금의 할머니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나다. 가족들은 사진과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을 잃었어요. 20대부터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구멍가게에서부터. 할머니가 두 번째 사진을 내놓았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앞치마를 두른 젊은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너희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태준이도 어렸지. 낮에는 가게하고 밤에는 너 공부 봐주고. 세 번째 사진에는 좀 더 큰 상점이 나왔습니다. 몇 년 후에는 가게가 잘 되어서 옆 가게까지 합쳤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지. 네 번째 사진은 더욱 놀라웠어요.
할머니가 건물 열쇠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0대에는 건물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어.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거든.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왜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태준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 할머니가 반문했어요. 너희는 나를 그냥 늙고 무력한 할머니로만 보고 싶어 했잖아. 내가 돈이 있다고 말하면 뭔가 달라졌겠느냐? 수진이 급히 말했어요. 물론 달라졌을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알았다면 뭘 어떻게 했겠느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어요. 더 잘해드렸을 거예요. 잘해드렸을 거라고? 돈 때문에? 할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에는 시상식 같은 곳에서 상을 받는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어요. 90년대 후반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받은 상이다. 당시 신문에도 났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정말 부자세요? 부자가 뭐냐? 돈이 많으면 부자냐?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찾고 있었단다. 뭐요? 진짜 사랑이다. 그 말에 태준과 수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말 몰랐느냐? 할머니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나는 10년 동안 기다렸다. 너희가 언제 진짜 관심을 보일지 말이야. 어머님, 100만 원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고 했을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돈이 없다고 했잖아. 할머니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한테는 8,500만 원을 쓸 수 있었지? 이상하지 않으냐? 저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건 이제 알겠다. 그런데 왜 잘못했는지는 아느냐? 태준과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돈이 있는 줄 몰라서 잘못한 게 아니다.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서 잘못한 거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참았던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또 앞으로냐?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태준아, 나는 내가 효자가 되길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냥 아들이면 됐어. 돈 많이 주는 아들 말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들 말이야. 그때 민수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부자인 거 몰랐어도 할머니 좋아해요. 우리 민수, 할머니가 처음으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너는 다르구나. 너만은 할머니를 할머니로 봐주지.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도 걱정해주고, 할머니 무릎 주물러주고,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니? 태준과 수지는 12살 손자에게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순수한 말에 잠시 훈훈해졌던 분위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줄 게 있다.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언장이다. 그 말에 가족들이 모두 긴장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유언장을? 갑자기가 아니다. 작년에 썼어. 할머니가 봉투를 열어 유언장을 꺼냈어요. 작년이요? 왜 갑자기? 너희가 내 무릎 치료비 10만 원도 아까워했을 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지. 할머니의 말에 태준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여기 보면 내 모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다 적어놨다. 유언장을 펼친 할머니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18억과 부동산 전체는. 태준과 수진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사회에 기부한다. 네. 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기부라뇨? 왜 이상하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있는데. 수진도 당황해서 말했어요. 어머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 우선 아닌가요? 할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그럼 지금까지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했느냐? 당연히 생각했죠. 정말로? 할머니가 유언장 뒤쪽을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면 조건이 하나 있다. 만약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희가 진짜 사랑을 보여준다면 유언장을 다시 쓰겠다고 되어 있어. 진짜 사랑이요? 그래. 돈 때문이 아닌 진짜 사랑 말이야. 할머니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나는 10년 동안 실험을 했다. 실험이요? 너희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이야. 할머니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 용돈 10,000원만 달라고 해봤어. 그때 너희 반응을 보고 실망했지. 어머님, 그 다음에는 5만 원, 그 다음에는 10만 원. 점점 올려가면서 테스트해봤어. 태준과 수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장인어른한테는 금액에 상관없이 잘해주더라. 그건 이유가 뭐냐? 할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돈이 있을 것 같고 나는 없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전곡을 찔린 태준과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했다. 1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으로 말이야. 그게 무릎 치료비였군요. 맞다. 그런데 너희는 그마저도 아까워했어. 할머니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때 확신했지. 너희에게 나는 더 이상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아빠랑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하면 유언장을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민수는 똑똑하구나.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맞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잘하면 안 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해. 당연하죠. 당연하다고? 그럼 지금 너희가 나한테 잘하려는 이유는 뭐냐? 태준과 수진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분명 유언장 이야기를 듣고 나서 태도가 바뀌었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뭐냐?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수진이 떠듬거리며 말했어요. 반성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님께 잘못했으니까요. 뭘 잘못했지? 할머니의 연속적인 질문에 두 사람은 점점 답하기 어려워졌어요. 어머님을 소홀히 했으니까요. 왜 소홀히 했을까? 그건 그때 민수가 나섰어요. 아빠, 엄마,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요. 할머니가 부자인 거 몰랐을 때랑 지금이랑 마음이 똑같아요? 12살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어른들이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태준이 말하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으로 제지했어요. 아니다. 민수 말이 맞다. 솔직하게 대답해봐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다르긴 달라요. 어떻게 다르지? 부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잘해드리고 싶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해서 고맙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야. 네.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없으면 소홀히 해도 되는 거냐? 할머니가 일어서서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나는 돈이 없는 평범한 할머니일 때도 사랑받고 싶었다. 어머님, 나이 들고 아프고 가끔 잔소리해도 그냥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랑받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나를 부담스러워했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태준과 수진이 동시에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자. 할머니가 다시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내가 이 모든 걸 공개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를 벌주려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해주려는 거다. 할머니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말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야. 특히 가족은 더욱 그렇지. 그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진 후 한동안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 철이 없었던 거지. 할머니가 말했지만 태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바보 맞아요. 아니, 바보보다 못해요. 태준이 일어서더니 갑자기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준아, 뭐 하는 거냐? 엄마, 정말 죄송해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를 엄마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담스러운 늙은 사람으로만 봤어요. 수진도 태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을 우습게 봤어요. 할머니가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빨리 일어나라. 안 일어날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짜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돈 없다고 했잖아요. 파스나 붙이고 참으라고 했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장인아버지한테는 몇 천만 원을 썼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에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뭔가 부탁하실 때마다 귀찮다는 표정을 했어요. 그런 표정 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분명히 했어요. 어머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민수도 어른들 옆에 앉았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할머니. 민수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할머니 말씀이 귀찮을 때가 있었어요. 12살 아이마저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에 할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다들 일어나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태주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엄마, 저 어릴 때 생각나요? 갑자기 왜? 제가 열이 날 때 엄마가 밤새 간병해 주셨잖아요. 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입원비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망설임 없이 돈을 내셨어요. 할머니도 그때 일이 생각났어요. 당시에 우리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엄마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태준이는 하나뿐이라고 하셨잖아요. 태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했어요? 돈이 없다고 했잖아요. 수진도 고백했어요. 어머님, 사실 저희 통장에는 돈이 있었어요.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있었어요.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왜? 그냥 아까웠어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치료비에 돈 쓰는 게 아까웠어요. 그 돈으로 차라리 민수 학원비를 내거나 저희 용돈으로 쓰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더 화가 났나 보다. 할머니가 중얼거렸어요. 네. 너희가 돈이 정말 없어서 그랬다면 이해했을 텐데 있으면서도 아까워했다니. 태준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저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긴 그냥 철없던 거지. 할머니가 태준의 머리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하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수진이 물었어요. 어머님,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용서해 달라고?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어요. 나는 원래 화가 나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야. 그럼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그랬지. 할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런데 죽기 전에 너희가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다 싶었어.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럼 진짜 사랑이 뭐예요? 민수야, 내가 할머니한테 해주는 게 바로 진짜 사랑이야. 할머니가 민수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모르면서도 할머니 아프면 걱정해주고 할머니 무릎 아프면 주물러주고 태준과 수진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지. 할머니가 태준과 수진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나는 너희에게서 그런 사랑을 느끼고 싶었다. 태준이 일어서서 할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정말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달라질 건데? 엄마가 100만 원 달라고 하시면 왜 필요하세요? 라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수진도 말했어요. 어머님 무릎 아프시면 바로 병원 모시고 갈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그리고 매일 안부 전화 드릴게요. 태준이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뵈러 올게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그런 건 형식적인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뭘 해야 해요? 할머니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면 돼. 부담스러운 늙은이가 아니라 너희 엄마, 너희 할머니로 말이야.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유언장은?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조금 더 지켜볼게.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보고 나서 결정하자. 가족들은 처음으로 진짜 화해를 하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태준과 수진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매일 아침 안부 전화는 기본이고 일주일에 2번은 꼭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면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엄마, 무릎은 어떠세요? 태준이 할머니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지난주에 병원 갔다 왔거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준이 직접 모시고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다행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더라.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면서 약 먹으면 괜찮다고. 수진도 장을 봐서 왔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들 만들어 왔어요. 수진이 음식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대충 사온 반찬을 놓고 갔을 텐데 이제는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생했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아니에요. 어머님 드실 생각하니까 즐거워요.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말투부터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민수가 학교에서 뛰어왔어요. 우리 민수 왔구나. 학교는 어땠냐? 재밌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친구들이 궁금해해요. 뭘? 할머니가 정말 부자냐고요. 태준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민수야, 그런 이야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괜찮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렸어요. 민수야, 친구들한테 뭐라고 대답했냐? 할머니는 마음이 제일 부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민수를 안으며 웃었어요. 우리 민수가 제일 똑똑하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집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뭐냐?
한 달 전에 벤츠를 부수신 일 말이에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거 궁금했구나? 네. 갑자기 왜 그런 일을 하신 건지 할머니가 수첩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그것도 계획이었다. 계획이요? 너희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좀 더 강한 충격을 주기로 한 거지.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그럼. 그냥 화가 나서 그랬으면 벤츠만 부수고 끝났겠냐? 그 다음에 너희를 집으로 불러서 모든 걸 공개한 것도 다 계획이었어. 가족들이 할머니를 새롭게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츠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리비가 엄청 비쌌을 텐데. 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 할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새로 샀다. 네. 어차피 장인어른도 새 차가 필요하셨을 테니까. 이번에는 좀 더 좋은 걸로 바꿔드렸지. 서류를 보니 정말로 새 벤츠 구매 계약서였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수진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건이 있다. 무슨 조건이요? 차 명의를 온 가족 공동 명의로 했어. 나도 들어가고, 너희도 들어가고, 민수도 들어간다. 태준이 놀랐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거든. 가족이면 뭐든지 함께 나눠 써야지.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감동했어요. 엄마. 그리고 유언장도 다시 썼다. 할머니가 새로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읽어봐라. 할머니가 유언장을 건넸어요. 태준이 펼쳐보니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현금과 부동산의 절반은 사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절반은 가족들이 나눠 갖는다. 태준이 읽으며 물었어요. 맞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또 조건이요? 돈을 물려받는 사람은 매년 일정 금액을 사회에 기부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할머니의 조건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가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민수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이 모든 걸 잊고 그냥 평범한 가족으로 살자. 네. 돈이 있다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야. 가족이 사랑하는 게 가장 특별한 거지. 민수가 할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자여도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할머니니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흘렸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할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한 가지만 기억해줘. 뭐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태준과 수진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써 10년간의 실험이 끝났다. 결과는 성공이다. 태준과 수진이 진짜로 변했다. 이제 나도 진짜 행복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가 펜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때 벤츠 부수신 이유가 뭐였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을 되찾으려고 했죠. 사랑을요? 네. 가족의 진짜 사랑 말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때로는 사랑을 얻기 위해 큰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죠.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은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조건이 없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가족을 사랑할 때 조건을 달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김옥자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해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